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기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의 1년 성과와 향후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 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일단 좀 처음에는 그렇게 불거졌었는데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좀 번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단 이 공수처 수사를 하면서 특히 아마 공소장 유출할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황제 수사,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기용과 관련된 사람만 해도 이 통신 자료 조회를 언론기관 한 290명,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정치인, 여기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까지. 그래서 한 41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이 정도인데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할 때 사실은 하고 나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결국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한 것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수사의 자체, 특히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영장을 발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발부받은 걸 근거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랄지 정보 같은 것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찰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아마 일부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사기관 통신 조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저희가 네.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통신 자료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이렇게 나눌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의 어떤 인적 사항, 그러니까 그게 누구고 가입한 사람이 누구고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동통신사에 요구를 하면 이동통신사가 거기에 의해서 이 내용을 다 주는 거죠. 네.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다 아시다시피 도청, 감청 이와 관련된 걸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사실 확인자를 얻으려고 하면 그 내용 중에 인터넷 로그 기록이랄지 IP 주소랄지 아니면 위치 추적이랄지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개인의 인권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사찰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자료 조회입니다. 네. 그래서 영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이걸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좀 예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법원의 허가,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통신자료는 쉽게 얘기해서 가입자,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착발신 내역, 그러니까 통화기록 등이 담겨 있는 거고 이거는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통신자료인데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동안의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았을 때 피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의자에 대해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 추적을 해야 되니까 네.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통신 내역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착발신 네, 그렇죠. 내역을.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이 가입자 정보를 알기 위해서 통신 자료를 별도로 조회를 한다.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마약범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관련된 통신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통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고발 사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관여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손준성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뭐 그렇게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영장 발부받죠. 그러면 그 관련된 피의자와 관련된 통신 내역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수사자료, 송신자료 조회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거의 뭐 이번에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게 아닌가. 더구나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카톡방과 관련돼서도 예.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톡 카톡방이라는 거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 한 20명, 30명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단톡방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단톡방 내에서 고발 사주를 할지 아니면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의하면 잘못하면 이게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자를 요청했다. 이것은 일종의 수사가 어떤 핀셋 수사가 아니고 맞고 품는 수사, 저인망 수사. 그냥 모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다 통신자로 요청한 다음에 네. 그 중에서 문제된 사람을 뽑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사에 있어서 아마추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우 때에서는 민간인 사찰 또는 이제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선 또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유능한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픈 곳, 환부만 도려내는 게 유능한 외과 의사인데 모든 곳에 칼을 대다 보니까 이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팔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팔에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체의 모든 부위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수술을 한다랄지 아니면 검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뭐 약물을 주입한다랄지 그래서 그 어느 하나만 맞아갖고 나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의사에 비교를 네. 하면 치료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공수처의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회가 정말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 공수처는 일단 이게 통상적인 절차라고는 합니다만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는 논란은 계속돼 왔고요. 비판하는 윤석열 후보도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 282만여 명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요, 특히 범행을 부인한다랄지 아니면 관련자 공범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경우가 수사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282만 6천 건하고 이걸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1년에 몇만 건을 수사를 하거든요. 그럼 몇만 건인데 그 중에서 뭐 건마다 통신자료 조회를 다 하진 않겠지만 경우에 따른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수사 자료 조회고 그리고 범죄 건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24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야당과 관련된 거, 또 언론과 관련된 것이 사실 몇 건 되지 않아요. 아마 3, 4건, 4, 5건 되는데 그 4, 5건 가지고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수사권의 남용 아니면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영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거에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의 규모, 숫자 그리고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의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공수처와 검찰의 규모를 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단순 비교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쟁적인 요소를 배제를 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공수처든 검찰이든 가리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당사자한테 통보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영장에 의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편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영장에 의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여당도 야당일 때 굉장히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고, 만에 하나 영장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에 대한 통신자료가 조회가 됐다고 한다면 이동통신사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는 그런 법 규정도 마련돼야 하는데 그게 마련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걸 막는 방법은 결국 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소원 제기가 돼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5년이나 됐는데도 이 결정을 미루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 위헌, 그리고 당연히 영장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공수처 그리고 검찰 이런 수사기관의 그런 그 각 기관별 입장을 떼놓고 일단 모두 다 이런 어떻게 보면 낡은 수사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 전에 일단 그 착발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지금 받아야 되고,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의 네, 허가를 얻어야 네, 되는 네,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이런 영장 청구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업무 처리 방식 가운데 하나로 편의적으로 그냥 쉽게 발급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영장이 있고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사람을 구속할 건지 구속하지 않을 건지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은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네. 그래서 도주 염려가 있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나, 아니면 범죄가 소명이 됐나,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렇게 깊이 내려다보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정말 판사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이건 범죄의 어떤 단서고 범죄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니까 영장 신청을 했겠지 하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를 이제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영장이 있고 또 통신자료 조회처럼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통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과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사실은 아주 신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관행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발부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김진욱 공수처장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걸 보면 뭐 사과는 하겠죠. 그렇지만 영장에 의거해서 한 거고, 정진통신망법에 의하면 통신자료 조회는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찰은 의도는 없었다.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파견을 한다랄지 아니면 수사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죠. 공수처는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누가 인원을 파견한다랄지 아니면 수사기법과 기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달하면 마치 검찰의 하부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신생기관이니까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부 절차 그런 데에서 굉장히 서투르면 그런 것들은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이거든요. 이 전문성 부족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는 그러한 기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정치 사건에 매몰돼 있어서 공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전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력, 어떤 수사 경험, 그게 중요시 돼야 하는데 네. 현재 공수처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수처 차장도 마찬가지고 수사하는 실무진도 마찬가지고 수사 전문성이 없는 걸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단순히 인력 부족이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수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쭉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전에 밝히긴 했습니다. 일단 뭐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된 거는 맞지만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님께 요 질문만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수사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도부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이제 공수처 설립에서 이제 존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공수처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또 공수처 만드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이걸 사실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처장, 차장, 수사 인력의 어떤 캐리어랄지 수사 전문성을 보면 아주 부족해요. 그럼 이걸 단순간에 보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처장, 차장 아니면 수사의 관여자들이 다 사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적 쇄신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폭적으로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증언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자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서 검찰 출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수사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이런 수사 전문 인력을 대거 보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지금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의 또 개인적인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